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백석의 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279페이지예요. 자, 279페이지 펴셨죠? 펴고 있다고요?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 시의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제시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940년대 발표된 시를 감상하며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과 삶의 자세를 살펴보자 그랬네요. 이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백석의 시는 1940년대 발표된 시의 대표로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이 한국문학의 흐름에서 현대시 감상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는 시 자체로의 의미도 물론 크지만 이 시를 통해서 1940년대의 대표적인 시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40년대는 우리나라 무슨 상황이에요?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 역사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수능에 출제가 될 때 1930, 40년대가 사실 제일 1순위입니다. 그 다음이 1960, 70년대 우리나라 역사적인 소용돌이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적 상황과 상관없는 순수한 시의 특징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1순위가 1930, 40년대 일제강점기 시대의 상황을 잘 드러내는 시거든요. 그런 뜻에서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을 비롯한 백석의 시는 수능에서 저는 항상 수능 첫 번째 1순위로 꼽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점들 유의하면서 한번 수업을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자,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제목이 10글자라 어려운데 내년쯤에 선생님이 만나서 작년에 백석시 하나 배웠지?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제목이 너무 길어서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물론 제목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제목을 알고 있어야지 그게 개념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시를 오래 기억하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목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제목의 맨 마지막 방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보기가 생겨요. 방의 의미는 우리가 편지를 쓸 때 편지 겉봉투 발신인 주소 적는 방식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지만 편지 겉봉투에 맨 마지막에 방이라고 쓰면은 편지를 이곳에서 썼다는, 즉 주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있으면 이 시는 편지 형식이구나 라는 게 오가 되는 거죠.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지금 편지를 쓴다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보정고등학교 방 이렇게 쓰는 거죠. 제가 근무하는 데가 보정고등학교니까 보정고등학교 방 이렇게 쓰는 거죠. 보정고등학교는 무슨 동에 있어요? 보정동에 있죠. 그쵸? 그거랑 똑같은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는 지금 현재 시적 화자가 남신이주 지금 현재는 북한의 행정구역이죠. 남신이주 유동 남신이주에 있는 동 이름입니다. 그 유동에 박시봉이라는 사람이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지를 쓸 때는 문패에 적혀 있는 이름을 써야 되는데 문패의 주인은 집주인이거든요. 근데 시적 화자가 박시봉인지 아닌지는 시를 읽다 보면은 드러납니다. 자, 시적 화자가 박시봉인지 아닌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의 의미는요. 남신이주에 있는 유동의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쓴 편지 글입니다.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이런 뜻이고요. 작가는 백석. 백석의 다른 작품은 여러분들이 수능 보러 가기 전까지 공부해야 되는 백석의 작품은 참 많지만 아직까지 백석이라는 시인을 한 번도 다른 작품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백석의 첫 번째 시로서 공부하기에 좋은 작품은 여승, 여자 승려라는 뜻이에요. 여승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여승이라는 시는 TMI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첫 번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여승 한번 읽어보시고 또 8원이라는 시도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시예요. 8원. 그리고 여운왕골 쪽이라는 시도 다른 학교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습을 하시기에 괜찮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 작품들 함께 공부하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 방이라는 백석 이렇게 생겼습니다. 백석이라는 시인의 작품 공부하겠습니다.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야. 이 시는 전체 연의 구분은 없는 단연시입니다. 단연시, 연의 구분은 없어요. 연은 하나짜리예요. 그래서 지금 한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시적 화자겠죠.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졌어. 원래는 있었다는 거죠. 그럼 원래는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삶의 터전이 있던 게 없어졌다, 상실됐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또 살뜰한 부모, 나를 알뜰 살뜰하게 보살펴 주던 부모나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즉 가족은 해체됐네요.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자, 바람이 세인 할 때 세인은 센, 바람이 센 쓸쓸한 거리. 어떤 거리라고? 쓸쓸한, 좋아 나빠? 나빠요. 끝에, 그 거리 중에서도 우리 원래 부동산,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도 거리 중에서 중앙이 제일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끝이라는 거는 막다른 곳이지. 그런데 그 거리는 화려한 거리가 아니라 쓸쓸한 거리. 시적 화자의 상황은요, 안 좋아요. 근데 그곳에 거리를 헤매이었다. 와우. 거리를 걷고만 있어도 쓸쓸한 거리를 끝을 걷고 있으면 슬픈데 쓸쓸한 거리 끝을 헤매고 있다는 거지. 자의야 타의야. 본인이 원한 거야?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야? 헤맨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원하지 않는 곳을 원하지 않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내가 살던 삶의 터전을 상실해서 가고 싶지 않은 곳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두 글자로. 유랑이에요, 유랑. 그래서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 즉 객지, 타관에서 유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940년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을 대변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날도 저물었어. 좋아 나빠? 나쁘죠.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바람은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고 있을 때 바람은 좋아 나쁘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쁘죠. 즉 바람과 추위는 이제 이런 거는 우리 쉽게 말할 수 있다. 시적 화자에게 처해진 시련이나 고통,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나는 시적 화자는 어느 목수의 집에 헌 삿을간, 삿은 자리라는 뜻이고요. 모르겠으면 오른쪽 단어 뜻이 나와 있습니다. 헌 삿을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 자, 쥔을 붙였다. 오른쪽에 단어 뜻 보니까 주인집에 새빵살이를 하다죠. 그러니까 쥔은 주인의 준말인 것 같고 쥔을 붙이다는 새빵살이를 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시적 화자는 지금 새빵살이를 해. 그럼 새빵살이를 하는 집에 주인이 있겠지. 그 주인의 집이겠지. 그러면 박시봉은 이 집 주인이에요. 그러면 박시봉의 직업은 뭘까요? 그치. 바로 위에 줄에 나와 있는 목수가 되겠죠. 그죠? 목수. 자, 목수 집에서 새빵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적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데요.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이 해체되고 객지에서 유랑하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네요. 우리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1행에서 8행입니다.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힘들게 새빵살이를 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슬프죠? 벌써 이러고 싶어요? 이러고 싶지 않아요? 이러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시적 화자는 어떤 정서를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까지 보는 게 우리 이 시에서 남은 일이네요. 자, 그 다음 9행부터 볼게요.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누긋하다는 거는 습기가 많고 축축하고 눅눅하다라는 뜻이에요. 방이 습내나고 춥고 축축하다면 안 좋겠죠. 그래서 화자가 처한 환경,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낮이나 밤이나 하루 종일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나 혼자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야. 내가 나를 감당할 수 없어. 내 자신이 너무 버겁게 힘겹게 느껴진다는 뜻이고요. 감당하지 못하거나 버겁고 어려운 생활을 의미합니다.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디롱배기는 오른쪽 보시면 화로 그릇이고요. 그러니까 포장 그릇에 해당되고요. 북덕불은 그 내용물이야. 북덕불 불씨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지금 춥고 축축한 방이니까 따뜻함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디롱배기에 담겨있는 북덕불을 안고 손을 쬐며 불을 쬐며 제 위에 불을 붙이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그 재 위에 뜻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해. 그러니까 그 글자가 알고 보면 무슨 뜻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행동은 뜻없이 하고 있는 행동인 거야.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심심하니까, 무료하니까.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리에 누워만 있어. 무기력한 거죠. 머리에 손깍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는 구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자, 여기서 일단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 내가 슬프고 어리석다고 누가 말했어? 화자가 직접 말했죠. 그러니까 이 시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OX
오가 되는 거죠. 이 시의 정서 표출 방식은 직접적입니다. 소처럼 연하여, 연하여는 계속해서, 연속해서, 새김질은 되새김질. 자, 내가 슬프고 내가 어리석구나. 어리석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나의 이 슬픔의 원인이 어리석음 때문이야. 그러면 나는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때 시적 화자의 태도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 난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나 왜 이렇게 어리석지? 뭐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 1학기 때 생활이 이랬던 거가 나 왜 이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생활했지 한다면 그 의미는 자책 또는 반성이 되겠죠. 아니면 후회? 후회라는 말 해도 되고요. 조금 더 문학에서 우리 문제에서 보기로 사용되는 거는 후회라는 말 대신에 회환이라는 말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필기는 우리 회환으로 해볼게요. 화자의 태도는 반성하고 그 다음에 후회하는 회환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리 안 하고 그 다음 19행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정리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면 이 사람 지금 정서가 어땠지? 아까 슬프고 어리석다는 생각을 계속 후회를 하고 있었어. 그런 생각을 계속할수록 내 가슴이 꽉 메어오는 거야. 목이 메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즉 지금 이 화면상의 1, 2행은 울고 있는 거죠. 눈물입니다.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시적 화자의 정서는 부끄러움이고요.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역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슬프다. 계속 이 생각이 막 나고 나의 어리석음이 부끄럽고 후회가 돼. 내가 낯이 화끈화끈할 정도로 부끄럽고 어리석게 느껴져. 이게 최절정에 다다랐을 때, 도저히 안 되겠구나 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방법은 이제 죽음밖에 없다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느끼는 거. 두 글자로 지읒 미음, 절망입니다. 절망. 그래서 우리 지금 9행에서 19행까지는 나빠도 너무 나빠요. 뭐가? 환경이. 방도 안 좋고 외롭고 내가 너무 버겁고 무료하고 무기력하고, 그런데 그 원인은 전부 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고 그래서 너무 슬프고 그래서 부끄럽고 그럴 때 느끼는 절망감까지가 9행에서 19행까지의 내용입니다. 시적 공간은 방 안이죠. 방 안에서 감정은 슬프고 어리석다고 느끼는 거고, 이 슬프고 어리석게 살아온 지난날을 반성하지만 반성한다고 해서 어떤 행동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절망감을 느끼면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어디에서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이라는 목수의 집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화자가 느끼는 정서가 표현되어 있는 게 19행까지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 시에서 여기까지로 시가 끝났다면 아마 이 시는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 실리는 것 또는 수능에 출제되는 것들은 이거보다는 그 다음이 있는 시들입니다. 요것까지밖에 없어. 절망감, 부끄러워, 슬퍼, 어리석어 하면은 교과서에 실릴 확률은 훨씬 낮아져요. 그래서 도대체 왜 얘가 교과서에 실렸을까라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드러나고요. 지금까지는 밑밥?
이었다면은 지금부터가 이 시에서 진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요거까지는 우리 1940년대 시적 상황이면 그 다음에 시적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태도는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그랬네요. 그러나 벌써 접속어가 이 시는 지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라는 거를 잘 드러냅니다. 그러나 시상의 전환이죠.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우리 이거 1학기 때 연관된 것들 공부했다. 비, 눈, 눈물 이런 것들은 어떤 이미지였지? 하강의 이미지였지. 근데 잠시 뒤에 나는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제 위에 아무 뜻 없이 글자나 쓰던 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 이거는 상승적 이미지가 되겠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들어라는 거는 심리 변화를 드러내는 상승적 이미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하얀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떴어. 감는 것보다는 뜨는 게 플러스적인 이미지입니다. 직시하는 거예요.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뭐를? 높은 천정을. 높은 천정이니까 역시 상승적 이미지. 쳐다보는데 이때 나는 뭘 깨닫냐면 지금부터 깁니다. 보세요.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자, 이 전까지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부끄러워했어. 내 어리석음 때문에 이 슬픈 상황이 일어났구나. 부끄럽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무기력했어. 근데 이 상황이 내 뜻이나 내 힘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오히려 내 뜻이나 이 힘으로 이걸 해결하는 게 힘든 일일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해낸 거야. 고개를 들고 생각한 거지. 오히려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크고 높은 것이 있어. 그래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했어. 크고 높은 것이 나의 삶을 마음대로 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요거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응, 미음으로 인식한 거예요. 이응, 미음이 뭘까? 운명으로 인식한 거죠. 그래서 이 시에는 시적 화자의 운명론적 세계관이 나온다. 5입니다.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안 되고 도저히 절망적인 상황. 정말 노력했는데 분명히 어떤 대가를 받을 만큼 노력했는데 그때도 안 된다면 그때는 자책하지 말고 그래 이게 어쩌면 나한테 주어진 운명인가 봐 라고 생각한 다음에 근데 운명은 또 노력하는 자에게는 다른 방향으로 바뀐다는 또 다른 격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다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거기까지는 운명이라고 생각해도 돼. 근데 남아있는 운명들이 분명 또 다른 좋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총량은 동일하다는 게 제가 절절하게 깨닫고 있는 점들이거든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아직 많이 안 살아봤지만 저는 많이 살아본 사람으로서 총량은 동일하다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게 나는 이상하게 일이 꼬여. 그러면 언젠가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내 노력보다 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좋고 다 잘 되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또 자만하지 말고 또 안 될 때가 있을 거니까 그때도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자.
그때도 또 용기 있게 헤쳐나가 보자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이 시에서 이 운명론적 세계관이 이 사람이 감정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아까 느꼈던 슬픔, 한탄 이런 것들이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이제 진정이 되었다는 뜻이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모든 안 좋은 감정들은 다 진정이 됐는데 지금 진정이 안 된 감정 하나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더러 나주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더러 나주손에 할 때 나주손은 저녁 무렵이라는 평안북도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사용했어요. 방언을 사용하면 방언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거는 토속적 혹은 향토적인 분위기를 환기합니다. 나중에 정리된 거에 나오는데 토속적, 향토적 분위기를 환기한다, 만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쌀랑쌀랑 싸랑눈이 와서 이제 저녁 무렵이에요. 시간이 경과했어요. 나주소는 평안도 방언이기 때문에 몰라도 사실은 되는 단어지만 이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저녁 무렵이 되었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해야 됩니다.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눈이 오네요. 눈이 오네요. 여기까지 우리 20부터 27행까지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 내가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걸 깨달은 거야? 운명이라는 걸 깨달아서 그래서 감정이 진정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20에서 27행입니다.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루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그랬습니다. 지금 화자는 방 안에 있고요. 저녁이에요. 저녁이라는 거는 앞에 나주손에서도 나왔었죠. 이런 저녁에는 화루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무릎을 꿇는 거는 우리가 언제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무릎은 반성하거나 성찰하거나 기도하거나 용서를 구할 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성찰 중,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기도 중,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성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위 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핵심어는 당연히 갈매나무고요. 이 사람이 너무 안 좋은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운명론적 인식으로 자신의 어떤 슬픔이나 한탄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남아있는 외로운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으로 극복을 하는데 생각하는 대상은 갈매나무. 자, 갈매나무는 어떤 갈매나무냐? PPT상의 두 번째 줄 올라가면 외로이 서 있는 갈매나무입니다. 먼 산 뒷옆에 바우 섭해, 섭은 옆이라는 뜻이고요. 바위 옆에 외로이 서 있어. 화자와 처지가 똑같네요. 외로이 서 있습니다. 근데 화자는 지금 방 안에서 화로를 다가 끼고 있는데 이 갈매나무는 눈을 막고 있습니다.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막고 있어요. 이때 눈은 당연히 자연으로서의 눈이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갈매나무에게는 시련이나 역경 고난일 거고요. 근데 그거를 정통으로 맞으면서도 마지막 줄 갈게요.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그러니까 굳세게, 정결하게 그렇게 눈을 맞으며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갈매나무인 거죠.
화자와 상황은 똑같아. 외로워. 그런데 갈매나무는 거기다가 눈을 직접 맞고 있어. 근데 갈매나무는 구부러지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굳세게 정갈하게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나도 이 갈매나무처럼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이 갈매나무처럼 앞으로 좀 외롭더라도 시련과 고통에 맞서 싸우겠다라는 거를 갈매나무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 그렇다면 이 갈매나무는 우리 1학기 때 배웠습니다.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죠. 자, 객관적 상관물, 갈매나무 동그라미 예쁘게 쳐놓고요. 이 아이가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럼 객관적 상관물은 뭐냐 했을 때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원래는 객관적으로 상관은 없지만 상관이 있게 연결한 자연물을 의미합니다. 우리 1학기 때 시험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갈매나무를 생각하며 자신도 굳세게 정결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한다는 게 생략되어 있지만 드러나 있는 그런 표현이 지금 갈매나무고요. 갈매나무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나 의지를 표상합니다. 즉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하면 오고요. 화자는 방 안에서 화로를 끼고 앉아서 무릎을 꿇고 성찰하는 태도로 자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지만 굳세고 정결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걸로 자신의 의지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적 오고요. 극복 오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갈매나무를 생각하며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그러나 라는 시상의 전환의 표지를 사용하여 그 전과 후로 나누어지고요. 실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나를 중심으로 뒷부분에 드러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의 내용을 파악한 거고요. 우리 다음 장에서 이제 핵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핵심 정리와 학습활동 정리를 함께 해보도록 해요.